안녕하십니까? 통계 비전공자의 통할못들을 위한 기초통계 강의 군집분석 네 번째 시간 군집분석의 거리 계산 방법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계층적 군집 분석에 사용되는 거리 계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군집 간의 거리를 계산한다는 건 군집 간의 유사성 혹은 비유사성을 확인하는 방법이죠. 거리가 멀다는 것은 유사성이 낮은 것이고 비유사성은 높고,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유사성이 높고 비유사성은 낮아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거리라는 말 안에 유사성, 비유사성이라는 의미를 이제 혼재해서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리 계산에 사용되는 것은 변수죠. 변수인데 문제는 변수가 사용은 되는데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거리 계산 방법들은 대부분 어디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변수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변수가 연속형 변수이냐 명목형 변수이냐 혹은 순서형 변수이냐에 따라서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바뀝니다. 물론 연속형 변수 안에도 여러 가지의 계산 방법이 있고요. 명목형 변수는 엄청나게 뭐가 많습니다. 계산 방법이. 순서형 변수도 계산 방법이 몇 가지 있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 중에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특징을 먼저 우리가 알아가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거리 계산 방법들을 좀 보고 각각의 거리 계산 방법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큰 그림, 어떤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잡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연속형 변수의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선수 몇 가지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유클리드, 맨하튼, 민커프스키, 표준화, 마할라노비스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보죠. 자, 첫 번째로 볼 것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유클리드 거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제 이 군집 분석을 계산을 해가면서 할 때 사용했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한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퀄 c제곱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등장하는 것처럼 뭐 공식을 제가 정리는 해놨습니다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좀 어렵게 표현한 것뿐이죠.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고요. 요건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선형대수 방식으로 매트릭스 방식으로 좀 표현을 한 건데 뭐 이렇습니다. 두 위치의 차를 제곱해서 모두 더한 후에 구한 양의 제곱근, 이게 유클리드 디스턴스입니다. 그죠? 유클리드 거리. 이 안에는 정말 기하학적인 거리이기 때문에 통계적 개념이 내포되어 있지 않고 변수들이 퍼져 있는 정도, 3포 정도가 전혀 감안되어 있지 않죠. 이게 약점이란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쵸? 그 다음이 맨하튼 거리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맨하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뉴욕의 맨하탄을 말합니다. 실제 맨하탄을 보고서 만들었다는 소문도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맨하탄하고 닮아 있어서 뭐 그렇다라고도 하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우측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격자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격자의 요 하얀 부분, 요 안쪽에 건물이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죠. 그리고 이 까만 게 다 길입니다. 도로인데 우리가 여기서 유클리드 거리 A부터 B까지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구하면 이제 이런 직선 거리가 나오죠. 직선.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직선이 나올 겁니다. 직선. 그쵸? 요 직선. 이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죠. 그죠? 그러면 맨하탄 디스턴스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맨하탄 시내에서 실제 A라는 지점으로부터 B라는 지점까지 우리가 택시를 타고 갈 때의 경로. 그게 맨하탄 디스턴스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우리가 만약에 택시를 타고 간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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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갈 겁니다. 그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간 이 빨간색 라인이 바로 맨하탄 거리인데, 맨하탄 디스턴스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안 보고 얘를 우측으로 쫙 몰고 위로 쫙 몰면 이 보라색의 맨하탄 거리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게 맨하탄 디스턴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맨하탄 디스턴스는 뭐냐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그냥 최단거리, 직선 최단거리를 본 것이라면 맨하탄 디스턴스는 직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 위치 차이의 절대값을 합친 거다. 뭐 택시 디스턴스, 택시 거리라고도 하고 체스보드 디스턴스라고 합니다. 체스판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통계 프로그램마다 사용하는 이름이 다 달라서이기도 하고요. 책마다 사용하는 이름이 또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민코프스키 디스턴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물리학자 민코프스키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솔직히 저도 물리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배경을 찾아봤더니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다라는 얘기가 돼 있는데 어렵죠. 어찌됐건 간에 여기에 민코프스키 거리는 일종의 그런 겁니다. 앞에서 봤던 맨하탄 디스턴스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포함하는 굉장히 일반식 제너럴 폼의 거리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설명하듯이 M차원 민코프스키 공간에서 일반화된 개념인데 M이 1이면 맨하탄 거리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걸 L1 놈이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M이 2라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책에서는 이거를 L2 놈이라고 하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에 시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축, 4차원 축을 이제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뭐 그런 거리다라고 저도 알고만 있습니다.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거리가 아닌 통계적 거리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표준화, 스탠더다이제이션, 그러니까 G스코어죠. 앞에서 한참 옛날에 했던 건데 G스코어로 바꾼 것이 바로 표준화죠. 스탠더다이제이션. 그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평균값을 빼서 뭐 무슨 뭐 표준 편차로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각 변수를 해당 변수의 표준 편차로 척도 변환했다 나눴기 때문에 결국 어떤가요? 유니트 단위가 없죠. 그죠? 표준화한 뒤 계산한 유클리드 거리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고 장점이 뭐냐면 척도 스케일의 차이 유니트가 다를 경우에 뭐 하나는 변수가 킬로그램이고 하나는 변수가 센티미터면 이제 아예 스케일이 다르죠. 이때 이런 스케일을 없애버리는 방법이죠. 그 다음 분산의 차이로 인한 왜곡을 좀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결론적으로는 앞에 있는 것보다는 지금 뒤에 나오는 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할라노비스 거리인데 이것도 사람 이름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봐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앞에 있던 그 공식하고 비교를 잠깐 해보면요. 뭐 잘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대략 요 표준화 거리의 가운데 D의 마이너스 1이라고 되는 요 D가 표본 분산의 대각행렬입니다. 대각선에 있는 행렬. 요 대각선에 있는 애들만 가지고 마이너스 1이니까 나눈 거죠, 사실은. 그건데 요 부분이 지금 이제 마할라노비스에서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요렇게 시그마, 뭐 제가 시그마라고 쓰긴 했는데 시그마로 바뀝니다. 역시 나누는 거죠. 이때 뭘로 나누느냐? 앞에서 표준화할 때는 그냥 분산, 표본의 뭐 표준 편차라고 뭐 표현하든 분산이라고 표현하든 그 나눈 건데 이번엔 공분산으로 나눴죠. 공분산.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앞에 이야기했듯이 표준화된 거리도 스케일의 차이나 분산의 차이로 인한 왜곡은 피할 수 있습니다. 얘도 또한 피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얘는 공분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공분산을 언제 얘기했냐면은 차원 축소 이야기할 때 공분산이 뭐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쪽을 잠깐 보고 오시면 됩니다. 공분산이 여기 들어가 줌으로써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변수 간의 상관성이 있을 때 방향성을 고려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데이터가 좀 조밀하게 모여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그쪽 구간은 좀 가까운 거리로 분포가 굉장히 띄엄띄엄 있으면 조밀하지 않으면 좀 뭐 멀게 뭐 이렇게 계산을 이제 한다 이겁니다. 사실은 이게 좀 되게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제가 써놓고도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 조정 이런 게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연속형 변수였고 연속형 변수는 비교적 그래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왜냐면은 뭐 최단거리, 뭐 직각으로 가는 거리, 뭐 내지는 표준화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명목형 변수의 경우에
우리가 명목형 변수를 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군집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사실은. 이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리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가진 모든 변수가 명목형 변수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제가 극단적인 그러나 아주 간단한 예를 한 가지 들어놨습니다. 자, 우리는 단 두 개의 observation, 개체, 관찰값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치죠. 두 사람이 있고요. 변수가 뭔진 모르겠지만 한 10개 정도 있네요. 그리고 이 변수들은 전부 다 명목형이면서 그 중에서도 이제 바이너리입니다. 0 아니면 1 이런 식이죠. 01, 01로만 되어 있는데 자, 이 데이터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 두 사람 간의 거리가 얼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해밍스 디스턴스도 사람 이름이죠. 암호학 이런 데도 좀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해밍스 디스턴스를 사용하는데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요 i와 j의 이 결과 중에 서로 다른 값을 가지는 개수, 변수의 개수를 총 변수의 개수로 나누는 거죠. 그죠? 이걸 가지고 한번 볼까요? 같은 데이터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1, 1로 일치하는 게 5개, 0, 0으로 일치하는 게 이런 게 1개, 1, 0으로 불일치하는 경우가 1개, 0, 1로 불일치하는 경우가 3개입니다. 그러면 이걸 앞에 해밍스 디스턴스로 계산을 해보면 결국 다른 것은 4개이기 때문에 10분의 4는 0.4, 이게 지금 해밍스 디스턴스가 되는 거죠. 명목 변수의 경우에 거리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그 1, 0, 0, 1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다 보니까 일단 매칭이 두 가지, 비매칭, 미스매칭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매칭 두 가지가 사실은 이렇게 1, 1 매칭이 있을 수도 있고 0, 0 매칭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다른 값을 가지는 변수의 개수를 넣으니까 이 둘이 모두 똑같이 동일하게 동일한 뭐랄까요? 가중치, 웨이트를 가지고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1, 1 이퀄과 0, 0 이퀄, 1, 1 매칭과 0, 0 매칭이 유사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다른 의미다. 1, 1이 더 뭔가 중요하다. 0, 0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사용한 이 방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거리를 잘못 계산해서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와 관련해서 뭔가 가중치를 좀 부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만들었냐면 이렇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여기 등장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예제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할표를 작성합니다. 분할표가 요거예요. 요거. i라는 사람과 j라는 사람은 1, 0으로 반응을 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랬을 때 1, 1 매칭, 0, 0 매칭, 0, 1 비매칭이죠. 0, 1 미스매칭, 1, 0 미스매칭. 이런 식으로 A, B, C, D를 몇 개인지 계산을 합니다. 개수를. 그죠? 개수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5개, 1개, 3개, 1개. A, B, C, D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분할표의 A, B, C, D를 가지고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유사도 계수라고 해서 제가 몇 개 정리를 했는데 지금 등장한 이 유사도 계수에 나오는 이 아이들은요. 나름 대표 선수라고 할 만한 아이들을 모아놓긴 했으나 제가 다음 시간에 각 통계 프로그램별로 군집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그 계산 방법, 매저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한번 다 보여드릴 텐데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명목형 변수의 거리를 계산하는 유사도 계수가요. 여기에 있는 건 굉장히 일부고요. 엄청 많습니다. 이게 되게 난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걸 알고 쓰느냐 과연 몇 명이나 거의 없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학생들, 그런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기에.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그냥 원래 자기가 쓰던 프로그램의 디폴트 값을 썼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걸 다 하나하나 짚어보는 건 좀 웃기지만 좀 볼게요.
자카드 계수라는 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ABC분의 A죠. 뭐가 빠졌나요? D가 빠졌습니다. 왜? D는 의미 없다라고 본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게 자카드 계수고, 소렌스 다이스 이것도 유명합니다. 여기는 요 자카드 계수에서 A에다가 2를 A에다 곱했죠. 무슨 말인가요? A에다가 더 가중치를 준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런 케이스에서 그런 연구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엔더버그는 이제 거꾸로 갔습니다. 방금 거기에서 가중치를 이제 BC, 미스매칭에 더 둬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미스매칭이 뭔가 중요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의 어떤 특성상 미스매칭이 너무 적어서 무조건 높게 나오는 거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지 제일 쉬운 건 가중치를 부여하는 그 부분이 중요해서일 수도 있고, 혹은 데이터상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데이터가 몰려 나오는 것을 좀 보정하기 위해서 가중치를 정반대쪽에 쓸 수도 있는 겁니다. OCI 이건 뭐 봐도 사실 잘 저도 이해가 안 되고요. 왜 이렇게 했을까 한참 봐야 되고, 심플 매칭이 앞에서 봤던 우리 해밍인가요? 해밍스 디스턴스 그거고요. 로저 앤 타니모토 이것도 유명합니다. 여기는 A, B, C, D는 다 쓰였습니다만, 그쵸? A, D가 다 들어갔고, B, C 미스매칭에 마찬가지로 얘처럼 비슷하게 뭔가요? 가중치를 줬고요. 파이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피어슨 코릴레이션, 피어슨 상관관계의 상관계수인데, 제가 예전에 앞에서 설명할 때 그냥 이렇게 계산합니다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상관계수를 계산할 때 상관계수가 둘 다 연속형인 경우, 둘 다 뭐 명목형인 경우, 둘 다 순서형인 경우, 뭐 혹은 이게 섞여 있는 경우 계산 방법이 다 달라요. 이거는 둘 다 명목형일 때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뭐로 쓰일 수 있다? 거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관관계가 높다는 건 굉장히 가깝다는 거고, 그죠? 상관관계가 낮다는 건 멀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개념적인 거기 때문에 거리라는 건. 러셀 앤 라오는 A, B, C, D분의 A, 그러니까 얘 D가 빠졌죠, 여기도.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유사도나 거리를 계산해 본 거예요. 결국 거리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서로 1에서 빼면 되는 거니까.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것도 있죠. 여기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 볼까요? 가장 거리 측면에서 한번 보죠. 가장 큰 값을 보이는 게 누군가요? 엔더버그네요. 가장 작은 건 OCI겠네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사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 값과 이 값은. 그죠? 근데 이게 지금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거리를 측정한 거란 말이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 대부분 무슨 질문을 하냐면 무엇을 써야 됩니까? 이런다. 저도 솔직히 정답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해당 학문 분야별로 쓰여오던 거리 측정 방법, 유사도 계수가 있을 거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 달라요, 서로 분야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진 데이터의 특성, 그리고 본인이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보고 싶은가라고 하는 목적에 따라서 서로 다른 계수를 다 써볼 수 있습니다. 매칭이 더 중요한지, 미스매칭이 더 중요한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유사도 계수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답이 뭡니까라기보다는 언제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대부분 과거에 어떻게 했고, 그리고 이런 연구를 할 때의 목적은 뭐며, 내가 가진 데이터의 특성은 어떻구나를 다 하나하나 파악해 가면서 사용하는 게 좋죠. 물론 제가 추천하는 건 가능한 몇 가지의 어떤 후보군을 가지고서 여러 번 유사도 계수를 바꿔가면서, 즉 거리를 측정하는 이 방법을 바꿔가면서 여러 번 군집을 분석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매칭, 미스매칭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뭐 매칭 중에서도 그러니까 1 equal 1, 0 equal 뭐 0 이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근데 솔직히 모든데 아주 공통적으로 이거 쓰면 됩니다 라고 하는 정답은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는 연속형 변수의 방법, 그리고 명목형 변수의 방법들을 봤습니다.
이제 그 이외에 또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은 상관관계를 이용한 거리 계산,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관관계가 크면 가깝고 작으면 멀고, 그죠? 다만 그냥 이대로 쓰는 건 좀 어려워서 뭔가 좀 변형을 가하긴 합니다만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연속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피어슨 상관계수이고요. 순서형이 여기서 좀 변형된 또 상관계수가 있어요. 스피어만 상관계수라는, 그걸 쓰게 됩니다. 순서형끼리도 사실은 거리를 뭔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겁니다.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방법을 좀 어느 정도 알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오늘 이야기한 것들은 매우 기초적인 기본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이걸 막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연속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가 함께 데이터 안에 존재할 때, 그리고 우리가 군집 분석을 하는데 연속형 범주형을 혼합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본 건 연속형 변수끼리일 때, 범주형 변수끼리일 때, 뭐 순서형 변수끼리일 때의 거리 측정 방법이에요. 우리는 연속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가 섞여 있을 때, 하나는 연속형, 하나는 범주형일 때 어떻게 거리를 계산하는지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너무 어려워요. 그냥 상식적으로는 이래요. 거리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표준화를 한다고 해도 명목형 변수의 경우에 분포가 다르죠, 완전히. 아주 최근 들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새로운 거리 측정 방법들이 도입되고 있긴 한데 이게 논문 수준에서나 나오고 있지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제가 어떤 논문을 찾아봤더니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가변수 변환 방법, 가우어의 방법, 에스킨의 방법. 근데 이 중에 제가 알기로 뭐 다음 시간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가우어의 이 방법이 유일하게 스타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적용돼 있을 뿐 SPSS라든지 어지간한 일반 다른 프로그램에는 이 연속형이나 범주형이 섞여 있을 때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예 제공이 안 돼요.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냐면 군집 분석에 사용되는 모든 변수를 같은 형태의 변수만 쓰는 게 가장 안전한 거죠. 여기서 안전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적어도 결과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뭐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래서 아예 뭐라고 책에 보통 나왔었냐면 군집 분석 책을 오래된 책들을 보면 뭐 같은 형태의 변수만 써야 한다. 연속형이나 범주형을 섞으면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책들도 있고요. 좀 더 오래된 책들은 웬만하면 연속형 변수만 가지고서 군집 분석을 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뭐 틀렸다 맞았다를 떠나서 당시의 어떤 한계로는 당연한 거였고요. 지금에 와서 봐도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컴퓨터가 좋아졌고 소프트웨어는 제공되지만 사실 우리가 연속형과 범주형 변수를 섞어서 집어넣고 돌려도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보통 설계가 돼 있어요. 원래는 그걸 막도록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꾸 에러가 난다고 항의를 해요. 에러가 아닌데. 그래서 그냥 막 돌아가게 만듭니다. 실제 그러다 보니 이걸 막 섞었어요, 사람들이. 문제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굉장히 큰 뭔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죠. 일단 오늘의 가장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오늘은 군집 분석 네 번째 시간, 군집 분석의 거리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